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군사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하고 또 푸틴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러 간 밀착 행보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도 거듭 경고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나게 됐어요. 참 끝까지 어디서 만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만남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면서 보셨나요? 일단 적어도 네 개의 공통점이 있는 국가끼리 좀 유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외교적인 고립이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는 고립되어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둘 다 국제 제재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통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사 분야의 뭐 소재나 장비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출 우회로를 좀 계속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도울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둘 다 미국과는 좀 적대적인 관계이죠. 그리고 특히 또 미국이 나토, 유럽에서는 나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계속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두 나라 모두 심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삼각관계가 마치 하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세계가 따로 놀 때도 있거든요. 네. 지금 중국이 그런데 미국과 조금 행보를 좀 유화를 하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의 대외 정책의 유동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도 좋지 않고 러시아로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쨌든 두 나라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끈끈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한다. 이런 네.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만남 장면부터 참 눈길을 끌었던 것이 푸틴 대통령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각이 좀 잦기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좀 일찌감치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부터 참 많은 해석들을 좀 낳고 있습니다. 첫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두 나라가 만난 거였었거든요. 지금 북한도 최근까지도 뭐 러시아에 편승하는 모습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은 후에 유엔에서 총회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대러 비판하는 비난 그런 네. 결의를 이제 투표를 했을 때 유일하게 두 개에서 반대를 했었던 나라가 시리아, 벨라루스, 북한이거든요. 시리아는 뭐 내전 때 러시아가 도와줬고 그리고 벨라루스는 워낙에 바로 옆에 있으면 군사적인 뭐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국가인데 북한은 별일 없으면서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북한을 조금 더 편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러시아가 미국과 계속 유엔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북한과 관련한 안건이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방어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친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7이나 그리고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나 모두 다 이제 러시아를 타겟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데 한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줬잖아요. 예. 그때마다 이제 러시아나 물론 중국도 같은 그런 입장을 내보내긴 했지만 러시아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지금 유럽에서 나토 동맹이 강해지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강해지면서 이게 세력이 계속 평행추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균형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네.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쏠려 있는 힘을 어쨌든 러시아가 조금 세력을 키우면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계속 우방국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는 북한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다 맞물려가지고 일종의 행동으로 또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북러 정상이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하면서 함께 말했던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초청했고 이걸 흔쾌히 푸틴이 수락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또 어제 크렘린궁 대변인은 사실 방북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뭔가 입장이 좀 다르게 하루 만에 나온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회담 중에 아마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요. 북한이 내부적인 그런 이익을 조금 고려를 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했었던 표현 중에 하나 신기한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런 대외 관계가 제1순위로 제일 최중대시 하면서 발전시킬 것이다. 3번이나 강조를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강조를 했느냐. 결국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 북한의 내부 사정을 보면은 좀 불안정한 것들이 많아요. 식량난이라든지 아니면 계속되는 봉쇄와 경제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내부적인 결속을 좀 다지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만약 네. 방북한다면 뭐 시기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각에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중국을 일단 방문하는 일정이 10월에 있어요. 1대1로 회담을 중심으로 예. 해서 그때 방중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을 연결을 해가지고 평양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 공조가 어떻게 또 유동적으로 바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회담도 했고 뭐 그 내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러시아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민감하다는 얘기는 뭔가 불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범죄를 계획을 할 때는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 북한 대표단에 또 누가 참석을 했는가를 보면 군부 인사, 핵심 인사들이 다수 들어가 있단 말이죠. 리병철이나 박정천, 강순남 뭐 국방상뿐만이 아니라 노동당 군수공업부장까지 이제 포함이 된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군수 분야의 어떠한 모종의 그 공조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이 합의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쨌든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들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된다라고 하면은 버젓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어떤 것들이 그럼 걸리게 되느냐? 예. 안보리 결의에 따르자면은 2006년부터 북한과의 군사 장비, 뭐 군사 무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화를 시켜왔어요. 수출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은 심지어 뭐까지 했느냐면요. 군사 협력 포괄적으로 이것들 다 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이며 교육, 훈련 이런 것도 모두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물리적인 장비, 뭐 소재 이런 것들을 보내고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도 사실은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고 이것을 모호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계산이 조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호하기 때문에 뭐를 어디까지 할지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은 아무래도 계속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또는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노렸을지 않을까라는 건데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 특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탄약이며 포탄이며 이런 것들이 계속 소모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자체 생산이 어느 정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도와준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계속 시그널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쳐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나토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전략적 계산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 만찬도 있었어요. 뭐 철갑상어 먹고 킹크랩 먹었다 이런 정도 내용이 좀 보도가 되던데 그 외에 직접적으로 이제 한 건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북러 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걸로 확신한다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일단 이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부분 완전히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 동맹 체제로 더 공고히 들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상황 판단을 비슷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뭉치는 상황에서 뭔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이게 판단을 해서 자꾸 파트너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전략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해외 언론 등은 계속 북한과 러시아와 간의 관계를 긴밀한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규정을 지어왔고요. 네. 계속 중앙통신 등도 이제 모스크바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계속 표현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그런 전략적으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하시긴 하시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식량과 에너지 지원일 겁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로부터 이제 들어오고 있는 식량, 옥수수나 아니면 밀가루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에너지 지원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좀 국경을 여는 그런 상황에서 열차 운행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게 되면 분명히 러시아에 기대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계속 갈등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수출 통제 우회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 수출 통제 우회로를 계속 제재 상황에서 뚫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잘 만들어내고 활용을 했었던 게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2006년부터 계속 수출 통제, 특히 전략 물자와 관련해서 수출 통제를 제3국 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나 뭐 중동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계속 이제 소위 유령 회사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계속 수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계속 마련을 하면서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의 그런 여러 가지 허점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마 서로가 필요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마침 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기 위해서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술 이전을 해주겠느냐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판단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는 그래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결의에 동조를 해왔었거든요.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계속 제재 강화를 지원을 해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원을 하고 승인을 했었던 제재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 개발을 이제 도와준다라고 했지 군사 정찰 인공위성 개발을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은 민간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군사위성이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명백하게 제재로서 금지하는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위성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지금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ICBM 기술을 활용한 인공위성 개발을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위성은 여러 가지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추진체일 수도 있고 단분리나 뭐 유도 기술일 수도 있고 그거 이외에 탑재체와 관련한 거는 분명히 또 다른 영역의 기술이란 말이죠. 예. 특히 인공위성이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눈이 없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눈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좋지만 눈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영상, 광학,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 기술이 상당히 좋고 소재나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쩌면 회색 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원은 뭐 물밑 접촉을 통해서 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북한군의 능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품목은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일단 그것을 네. 만약에 확대 해석해서 이 인공위성의 눈조차도 북한군의 능력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축소 해석할 수도 있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이외에 뭐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물론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기술 협력까지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핵과 관련해서도 더욱더 예. 그래요. 왜냐하면은 핵은 뭐 NPT 체제 하에서 분명히 핵 개발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잘못된 시그널을 러시아가 다른 국가에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편들면은 핵 뭐 개발도 지원해준다라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인파만파로 파장이 엄청나게 커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심할 것이고 특히 중국의 입장을 굉장히 조심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NPT에 주도를 해서 만들었었던 핵심 멤버이면서 또 비핵화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반대를 해왔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떠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와준다? 이거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민감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조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북한이 이 회담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게 되는 상황이 좀 됐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지금 말한 기술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 외에도 어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미 있게 가져오는 뭐 성과 같은 것들이 있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예. 국제사회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고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외교적으로 왕따가 되고 있는 두 국가끼리 서로 만날 상대가 없어서 만났다라고 얘기까지를 하거든요. 사실 북한을 만난다라는 것은 러시아의 그 대국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굴욕적일 수도 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다른 국가들 다 못 만나고 러시아만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러시아만 만났다. 이것도 사실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외 이미지보다는 아무래도 대내 이미지, 그 국내적인 이미지는 아마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글쎄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오랫동안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럽과 좋지 않은 관계이긴 하지만 뭐 곡물이나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이 타협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좀 이제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을 때는 러시아에 붙었다가 또 중국에 붙었다가 아니면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변화무쌍했거든요. 네. 만약에 중국처럼 러시아도 어느 시점에 미국과 타협을 한다고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에 다시 또 외톨이로 남는 것은 북한일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유동성도 아마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곧 쇼이구 장관과도 이제 며칠 안에 또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북한이 계속 비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어제는 미사일도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예전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러니까 여동생이 같이 오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왔어요. 그 말은 둘 다 지금 북한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김여정 부장이 아마 비서실장, 우리나라 치면 비서실장의 역할을 맡기 때문에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행보를 봤을 때 해외로 나갔을 때 무조건 따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 방문 때는 따라가지 않았었고 중국도 1월만 따라갔었고 안 따라갔을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대외 행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과연 유의미할까 이번에 따라간 것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 아무래도 체제가 좀 안정화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군부 실세가 일단 모두 다 동행을 했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권을 위하는 요소들은 그 내부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그런 성명을 아주 오랫동안 자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이번에도 동행을 하지 않았을까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예, 이번에 북러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고해졌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와 공조해서 책임 취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토니 블링컨 장관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뭐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지금 미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조치가 효과가 있을까가 더 문제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리고 안보리가 일단 움직여줘야지 안보리의 권한을 가지고서 대북 제재를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안보리가 마비된 상황에서는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이 양자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국내법을 동원해서 제재 대상자를 늘려가는 방법밖에는 남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가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블랙리스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3월에 이제 슬로바키아 국적의 남성을 그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때문에 제재 대상에 올렸죠. 그리고 7월에도 바그너 그룹과 북한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북한 국적의 또 남성을 또 제재를 했었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면서 우방 국가는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지 블랙리스트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유를 우방국에게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수출 통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사 분야의 어떤 모종의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한 물자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동맹국가가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도 이렇게 미국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는 추측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아예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대미 관계 정상화는 계속적으로 북한이 추진해야 되는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죠. 이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기구 지원을 받아야지 어쨌든 경제를 살리잖아요. 이것도 키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앞으로 뭐 투자를 뭐 유치를 하는데 분명히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북한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세가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술적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략이라는 단어를 제가 네. 썼는데 전략적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러시아를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들이면서 여기서 좀 위기 상황을 고조시킨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북한이 계속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장기화되는 걸 미국이 가만히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 북한이라는 행위자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지금은 활용할 때다. 해서 러시아와 지금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이지 아마 정세가 조금 변하면 다시 미국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뭐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뭐 내년 대선, 미국 대선도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가정적인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예. 그걸 대답하기, 명확히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정책적인 지속성이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전 정부가 취했던 모든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기회를 엿볼 겁니다. 예, 사실 러시아랑 중국이 안보리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아무리 위반해도 지금 뭐 어떤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좀 나오는 말이 안보리 차원의 개편 혹은 뭐 관련한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는 진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은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리 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유엔 헌장에 따르자면은 39조에 따르면은 안보리 권한이 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구들이 안보리가 이것을 다루는 한에는 이 문제를 권고밖에 할 수가 없고 이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총회의 뭐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총회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헌장에 따르자면. 그러면 헌장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했듯이 뭐 Uniting for Peace라는 뭐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뭐 이런 것들을 뭐 새롭게 추진한다. 이것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결국에는 안보리가 지금까지 마련해 놨었던 제재 툴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들을 계속 쓰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게 안보리 결의 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캐치올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대북 제재를 하면서 금지할 수 있는 목록들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리스트 이외에 뭔가 우려가 되는 그런 뭐 물건이나 기술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새롭게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다 잡아낸다라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캐치올 조항이라는 것이 이제 제재에 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해서 한미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상무부는 경제 무역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한 이제 현안들을 아마 얘기를 할 것이고 최근 7월에도 무더기로 그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다시 한국과 논의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안보리로 가져가서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순환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한미일 3국이 함께 이 북중러에 맞서서 어느 정도 좀 공고화된 태세를 보이게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하는 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한미일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해서 어쨌든 이 제재를 좀 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국도 압박하고 미국도 압박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뭔가 밀린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은 아마 전략이 통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일이 이제 불법 활동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통해서 대응한다라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가져가되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까지 발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와 동시에 또 위기 관리 채널을 재빨리 가동하는 그런 기지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